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공기는 지금 전혀 따사롭지 않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둥근 식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테이블에 차가 한 잔씩 놓여 있지만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선영아, 너 이 집에 들어올 때 분명히 뭐라고 했니? 나를 돕고 보살펴주겠다고 했지 않니? 그런데 대체 왜 내 인감도장을 뒤지고 다닌 거냐고 물어보잖니? 그 순간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는 며느리는 축 처진 어깨를 살짝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옆에 선 채로 손을 허공에 머물게 한 아들도 무거운 침묵에 갇혀 있습니다. 아들이지만 지금은 제가 아들에게 애꿎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해질까봐. 그래, 쓰러질까봐? 그럼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걸 틈타서 내 재산 명의를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니니? 아니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서류에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한 거냐? 저는 이미 증거 영상을 다 확보한 터라 지금 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릴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 너도 결국 이런 식으로 자빠지고 마는구나 라는 씁쓸함만 밀려듭니다. 선영아, 제발 말 좀 해봐. 나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정말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재산에 손을 대려고 그런 거야? 아들은 저를 보면서도 차마 직접 아내가 잘못했다고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착하고 순하다고만 느껴졌던 제 아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딱 부러지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현우 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시면 그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걱정돼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모습이지만 저는 이미 차가운 결심을 마쳤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떤 의도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해라고. 오해라면서 왜 몰래 내 방에 들어가 인감도장을 꺼내보니? 카메라에 다 찍혔더라. 내가 도장과 서류들을 뒤적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 게다가 내가 변호사 사무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내 부동산 상태를 알아본 것도 알고 있다.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의 얼굴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들 현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지만 그조차도 떨려 보입니다. 선영아, 대체 왜 그랬어? 어머니가 틀린 말씀이 없어 보이잖아. 너 진짜 정말 그런 의도였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려는 마음까진 전혀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날 아프다 생각하고 괜히 먼저 재산을 가져가려는 수작을 부렸다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너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다. 내 재산 손에 넣기는 글렀어.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아들은 그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차갑게 식은 공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저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외동아들인 현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그나마 저는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장사를 하기도 하고 가끔씩 커드레실도 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취직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는 저는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남긴 집과 제 명의로 된 적금 그리고 몇몇 투자로 마련한 재산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저도 어느덧 할머니 소리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가 됐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최근 몇 년간 통증이 자주 찾아왔고 병원 신세를 좀 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약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5년 전쯤일 겁니다. 아들이 어느 날 예쁜 여성을 집에 데려와 엄마, 이 사람이 제가 곧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게 박선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환하고 저를 보고도 90도로 인사하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제게 어머니 라고 부르면서 싹싹한 말투를 쓰니 저도 그래 착하네 아들 짝으로 손색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뒤 1년 정도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 저는 딱히 반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하는 눈치였고 저로서는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혼수나 예식 준비 같은 건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며느리도 나처럼 착하고 알뜰한 사람일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티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서울 근교 아파트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제가 허리 디스크로 2주 가까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퇴원했어도 집안일을 하기 벅차니 주변 사람들이 도우러 오곤 했죠.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자신과 아들이 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들에게 너희 신혼인데 굳이 했는데 며느리가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불편하실 텐데 자주 요양도 하셔야 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요. 저희가 함께 살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 일찍 일어나서 밥 해놓고 간단한 심부름도 다 해드릴게요. 솔직히 고맙구나. 집안일을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그걸 찬성했으니 저는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며느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청소, 빨래, 장보기 등도 알아서 해주고 식사 준비도 곧잘해서 저를 챙겨줬습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힘들지 않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재산 관련해서 질문을 자꾸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신 거죠? 대출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어머니, 혹시 보험은 어떤 걸 가입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큰 수술을 하셔야 되면 보장되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엔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관심을 두다니 정말 세심한 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대출은 이미 다 갚았고 예적금이 좀 있어서 당장 급할 건 없어 라며 살짝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반복되고 점점 구체화되자 마음에 찜찜함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 잔고가 얼마냐 라든가 혹시 유언장은 써두신 게 있느냐 라든가 보통은 신뢰가 돈독해지면 자연스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선영이가 왜 이렇게 내 재산 상태를 자꾸 물어보니? 혹시 너희가 집 살 계획이라도 있나? 아니요, 엄마. 선영이가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냥 엄마 걱정돼서 묻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프니까 대비하려는 거 아닐까요?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래. 착한 마음에 그런 걸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다소 진지한 얼굴로 방에 들어와 앉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더 악화되면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진명이나 재산 정리 같은 게 뒤늦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나 세무사 쪽에서도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자식 명의로 돌려놓거나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게 낫다고 조언해준다던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보고 부동산 명의를 미리 바꾸자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왜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러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아직은 내가 집에서 직접 생활도 하고 너희랑 같이 지내는데 굳이 명의를 옮길 필요가 있을까 싶구나. 아, 네. 어머니가 고민해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에 굳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날 위하는 걸까? 아니면 재산이 탐이 나서 저러는 걸까? 다시 한번 아들에게 조심스레 의견을 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선영이가 그냥 엄마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걸 거야 라며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선 안 되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 지금까지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상태를 집요하게 묻고 부동산 명의 이전을 권유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로 몸이 불편하니 혹시라도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명의를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자칫하다 도장을 찍어주시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족끼리라도 이런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며느리가 노리고 있다면 이후에 서류를 꾸며서 몰래 도장 받으려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심심찮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인감도장을 비롯한 중요한 서류들은 더욱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 제 방 서랍엔 작은 녹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외출한 날 문제가 터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녹화 장치를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인감도장 보관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할 줄이야. 녹화 화면에선 며느리가 혼잣말로 도장이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나중에 서류에 빨리 받아놔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착각일 수가 없었죠. 믿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설마 하니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하나 싶던 마음이 그 영상을 본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이 아이가 내 허리를 다친 틈을 타서 재산을 노리려고 했구나. 저는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증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선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하더니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걸 전혀 몰랐어요. 설마 선영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제가 왜 눈치를 못 챈 건지 너무 죄송해요.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미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사실관계를 밝혔고 며느리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선영아, 이건 분명한 증거다. 내가 내 방을 뒤지고 인감도장을 찾고 있는 모습이 선명해. 말해봐라. 내 진짜 의도가 뭐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미리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몰래 뒤지니? 날 설득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 아니었니? 그런데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내 서랍을 뒤지고 도장을 가져가려 했어. 이게 단지 도움이냐? 날 위한다면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선영아,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런 행동까지 할 이유가 뭐야? 우리 어머니 쓰러질 것만 기다린 건 아니지, 설마?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욕심이 났나 봐요. 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너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손에 못 대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고 애원했지만 저는 거기에 흔들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달간 느껴온 의심과 배신감 그리고 변호사에게 들은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괴로워하며 회사를 잠시 휴직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이 안쓰럽긴 했지만 저로서는 뚜렷한 사실 앞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변호사를 다시 만나 제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 확실히 해뒀습니다. 인감도장 관리, 공증, 상속 관련 문서 등을 꼼꼼히 정리해둬서
혹시 며느리가 다시 돌아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손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정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믿고 의지해야지. 몰래 인감도장 뒤져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차갑게 복수한다기보다 그 아이가 애초에 잘못된 길을 택한 겁니다. 사실 법정 소송까지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굳이 그런 극단적 방법까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과 제 마음마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차갑게 문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오히려 그게 며느리에게 더 큰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잠시 혼자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역시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요. 아들은 내가 상황을 좀 더 미리 파악했어야 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좀 더 신중히 대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이라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는 너무 순진해서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미워하거나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배운 셈이죠.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도 며느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믿음을 잃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걸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며느리는 몇 차례 오해를 풀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 해도 다시 받아들이면 또 한 번 날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행동에 대해 너무 냉정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평생 아들 키우며 온갖 고생을 해가며 지켜온 재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문제죠. 돈보다 믿음의 배신이 더 뼈아픈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허리 수술을 다시 받아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따금 제게 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사다 줍니다. 며느리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꺼냈다간 아들도 힘들어하고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으니까요. 언젠가 아들이 마음 정리가 되면 본인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할지 아니면 별거 상태를 유지할지 그건 아들의 몫이겠죠. 하지만 제가 확실히 다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절대로 며느리가 다시는 내 재산에 손도 못 대게 하겠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남을 속이려는 자에겐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겠다. 저는 이것을 차가운 복수라고 부릅니다. 고소나 소송 같은 직접적인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원했던 걸 끝내 얻지 못하게 하고 제 마음에서도 내치는 것이죠. 결국 며느리는 빈손이 되었고 아들까지 이를 처지에 놓였으니 저로서는 별다른 복수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족이라 해도 재산 문제에서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조언. 가족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문서 재산 문제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수상한 낌새가 있다면 일단 차분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걸로 싸우겠어?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상대를 속이거나 배신하는 행동은 엄연히 죄가 됩니다. 그 대가는 분명히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장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겪은 며느리와 재산 갈등의 전말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유사한 고민이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디 저처럼 뒤늦게라도 단호해지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내 재산과 내 인생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게 결코 차가운 복수가 아니라 당연한 자기 보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집에서 나간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바탕 소동이 끝났으니 이제 마음이 편해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현실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왠지 모르게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아들 현우가 처한 상황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내친 것에 대한 주변 반응이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 에서 그치지 않고 제 일상 전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삶을 정돈하고자 노력했지만 뒷수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후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직후 저는 며칠간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선영이가 어디서 지내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들조차도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전해주기로는 며느리가 퇴근 후 곧바로 짐을 챙겨 회사 기숙사에 잠시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며느리 회사에서 단기용 숙소를 운영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거기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우야, 그래도 같이 산정이 있는데 혹시 너 선영이랑 연락은 해봤니? 엄마, 저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 전화해봤지만 선영이가 전화를 잘 안 받더라고요. 아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아들을 다그치지는 않고 그저 마음을 추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직후 아들은 한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가족 문제로 인한 휴직 제도가 가능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도 엄마, 당분간 출근할 정신이 안 나요.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며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많이 괴롭겠구나. 그렇다고 너무 오래 쉬면 너도 나중에 복귀하기 힘들어질 텐데 괜찮겠니? 우선은 조금만 쉴게요. 한두 달 정도. 그 사이에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선영이랑도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볼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쩌면 둘이 화해해서 돌아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제 인감도장을 뒤지고 재산을 노렸다는 게 엄연한 사실인데 제가 그 부분을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아들이 쉬는 동안 저는 직접 전과 다름없이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고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없으면 속이 시원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로 친척 몇몇 분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풍문이 좀 돌았던 모양입니다. 요즘 정숙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며느리랑 크게 싸워서 며느리가 쫓겨났다더라. 같은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사람들이 참 쉽게 오해를 하거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말을 보태더라는 겁니다. 특히 저와 친하지 않은 이웃들은 어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막 내쫓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정숙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괜찮아요? 집안 문제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꼭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는 아니에요. 사정이 좀 있었지요. 저는 굳이 제 편을 들어달라고 해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저희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긴 설명을 덧붙이면 더 말이 번질까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사악한 시어머니처럼 비춰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라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뒤 가족 행사 사촌 조카 결혼식 가 있어 친척들끼리 모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저를 구석으로 불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숙 씨, 무슨 사연이든 며느리를 밖으로 내몬 건 좀 심한 거 아니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러면 욕먹기 딱 좋은데. 상황을 다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제가 무작정 쫓아낸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도장을 뒤졌다는 증거까지 있었고 말로 표현 못할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친척은 그래도 가족이잖아. 용서를 해주지 그랬냐 라고 했지만 저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가족은 믿음을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용서도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해야죠. 그러고 나니 그 친척도 더는 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이게 참말해도 제 마음을 100% 이해할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휴직을 한 뒤 집에 머무르기도 했고 가끔 친구 집에 가서 묵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귀가해서 저와 마주 앉아 고백하듯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 나 선영이랑 며칠 전 잠깐 만났어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해봐도 도저히 풀릴 기미가 안 보이네요. 선영이는 자꾸 어머니가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나는 어머니 말씀도 들었으니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아들은 중간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버리기엔 결혼까지 한 사이고 그렇다고 저와 갈등할 수도 없어서 둘 다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듯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가 이 일을 간단히 보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지? 재산 문제 이전에 내 아내가 나를 속이고 몰래 도장을 뒤지며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그건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가정을 유지한다 해도 나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래도 제 의사를 명확히 전하는 게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은 결국 별거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당분간 며느리와 함께 살지도 않고 저와 함께 살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죠. 단지 엄마, 나가서 지내면서 정신 좀 정리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혼자 이 집에 계시게 해서 그동안 같이 살아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라. 난 혼자 살아도 큰 불편 없으니 걱정 말거라.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 오히려 내가 신경 쓸 게 줄어들 것 같구나. 솔직히 저는 아들이 떠나면 적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문제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아들이 저와 함께 있어봤자 둘 다 더 답답할 뿐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아들도 스스로 독립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저는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새삼스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조용했었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생기니 허리 재활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가까운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몸을 잘 돌봐야겠다. 허리도 예전처럼 나아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예전보다 허리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통증이 줄어드니 집안 정리나 가벼운 청소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도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는 자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기엔 남편 어깨너머로 바느질 배우고 집안 소품을 수놓는 작은 취미가 있었죠.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는데 이번에 시간이 생겨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손가락이 좀 굳었네.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감각이 돌아오겠지. 집안에 홀로 앉아 고즈넉히 바느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산사에서 참선하는 기분이랄까요. 며느리 일로 시끄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시절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상을 정비해가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박선영이었습니다. 제가 등록해둔 게 아니라 통화 목록에 남아있던 번호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일단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선영입니다. 연락드려도 괜찮을지 망설였는데 한 번만 뵙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왜 이제 와서 연락이야? 또 무슨 꿍꿍이냐?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께 잘못한 점이 많고 또 현우 오빠 아들과 제 사이도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죄송하지만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굳이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 싶으면서도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별다른 해명이나 사죄를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뭔가 다시 접근하려는 건가 싶었죠. 결국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하마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바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야, 선영이가 나한테 전화했더라.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데 너는 알고 있니? 아, 엄마한테도 연락했어요? 저한테도 어머니 한번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엄마가 원치 않으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전화한 모양이네요. 저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도 먼저 접촉했지만 아들이 엄마 의사가 중요하다 고하니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나 보구나 싶었죠. 그래, 현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만나는 게 좋겠니? 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뭔가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안 만나도 돼요. 아마 선영이가 뭔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 저는 그래. 마냥 만나도 화해나 용서를 해줄 마음은 없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는 하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와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즈음 평일이라 사람이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마음을 가다듬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냈다. 앉아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도 뜨거운 컵을 양손으로 쥔 채 괜히 시선을 바닥에 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속으론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 인감도장 뒤지고 재산 알아보던 거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가족들이 우왕좌왕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과하게 나서버렸어요. 저는 일단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몰래 서류를 찾아보거나 인감도장을 훔치려 한 건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잘못된 방식이었고 어머니께는 큰 배신감을 안겨드렸죠. 그래서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눈물이 몇 방울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간단히 용서가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힘든 과거가 있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날 속이고 몰래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건 뼈아픈 사실이야. 난 아직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고 내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 참담하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다시 한번 울먹였습니다. 한참 며느리가 울고 난 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날 왜 만나고 싶었던 거냐? 혹시나 예전처럼 재산 얘기 꺼내려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절대 아니고 정말로 저희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우 오빠와의 관계도 저도 스스로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머니에게 잘못했고 그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면서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냐 라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널 믿지 못하겠고 솔직히 다시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쳐도
이미 한번 크게 배신당한 경험은 사라지지 않아.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분위기는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갑자기 울음이 복받쳐 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국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이거나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 난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너와 현우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는 너희 문제지만 적어도 이 집 문턱은 넘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라. 며느리는 새어나오는 울음을 애써 삼키는 듯 보였고 저는 그 상태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미련도 재고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했고 어머니 건강하시길 빕니다 라며 고개를 숙인 뒤 카페를 떠났습니다. 며느리와 만난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현우야, 나 선영이 만나서 얘기해봤다. 내 아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더라. 그래도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구나. 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저도 선영이한테 엄마가 워낙 크게 상처받은 거니까 설령 사과해도 쉽게 풀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또다시 만나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이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게 둘이 합의 이혼을 할지 한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할지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쯤 되니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예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고 내가 어쩌다 가족 사이라던 사람과 이렇게 남남이 돼버렸나 하는 허무함이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뿌리째 뽑힌 신뢰는 되살리기 어렵고 괜히 그 과정에서 더 상처만 커질 뿐이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한 번 더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돌아와 재산권을 주장하거나 법정 분쟁이라도 일으킬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어머니께서 재산을 꼼꼼히 관리하고 공증 등도 잘 해두셨으니 웬만해선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가령 며느리와 아들이 이혼하더라도 시어머니 재산은 며느리와 무관합니다. 단 혹시라도 부부 공동 재산에 얽힌 문제에 시어머니 소유가 포함됐다면 그걸 구분짓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전에 준비해두었던 문서들이 크게 도움이 된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과 부동산 관련 서류에 제 의견을 더욱 명확히 반영해 두었습니다. 아들이라도 멋대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넘길 수 없도록 계약서상 조항을 강화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재산 상태를 재확인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아무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돌아보니 한때는 며느리가 이 집을 빼앗을까봐 불안하고 분노도 컸는데 이제 모든 게 제 손 안에 확실히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재산까지 잃을 일은 없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간 제 삶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따로 지내며 회사로 복직했고 가끔 주말에 저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정체 상태인 듯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다니면서 제정신도 많이 회복됐어요. 선영이랑은 당장 결론 못 내리겠지만 일단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차피 결혼 생활은 너희 둘이 꾸려가는 거지 엄마가 간섭할 일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며느리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간섭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주 2에서 3회 물리치료를 받으며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집에서는 자수를 놓거나 가끔 TV를 시청했습니다. 텅 빈 집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 지인들과 가끔 만나서 점심이나 차를 즐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집안 정리를 해서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새롭게 가구 배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새 삶을 꾸려나간다는 기분으로
제 공간을 재정비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를 저렇게 내치고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처음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이젠 오히려 저 아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며느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을 두고 보니 사람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재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정말 걱정이 앞서서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런 걱정을 말로 투명하게 전했어야지 왜 몰래 뒤졌을까 참 안타깝네. 어찌되었든 저는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면 며느리가 더 심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제 노후 자금을 빼앗길 뻔했을 겁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이미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해졌고요. 오히려 지금은 가족의 의미란 뭘까를 곱씹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가족이 곧 전부라고 믿고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피가 이어졌든 아니든 믿음 없이 가족을 이어가는 건 무의미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어져 있고 서로 마음이 맞으니 앞으로도 가깝게 지낼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배우자로 들어온 며느리는 결국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젠 남남이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결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전혀 관여하진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오랜 고심 끝에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엄마, 선영이랑 얘기해봤는데 우리 둘 다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선영이도 자신이 벌인 일 때문에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걸 인정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이 여러모로 고뇌하고 고민한 흔적이 엿보여서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존중할게 라고만 말했습니다. 현우야, 힘들겠지만 너도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잘 생각해서 행동해라. 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 뒤 아들은 곧바로 며느리와 협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문제도 다행히 둘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고 재산 대부분이 아들 명의 결혼 전 마련한 적금 등이었으므로 며느리가 굳이 큰 몫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며느리로서도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습니다. 아들은 서로 잘 살아가자는 정도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마음 한편이 묘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내가 더 나서서 갈등을 부추긴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미 벌어진 일이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최선의 결과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허리 수술 후 재활에 전념하면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도 확실히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운동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라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장시간 걷는 것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마음도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분노가 무덤덤함으로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보려 합니다. 아들도 40살이 넘었고 저는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자유로운 혼자 삶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인생에서 새롭게 열린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히 걸을 수 있고 약간의 여유 자금도 있겠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볼까? 평소엔 생각 못했던 취미나 봉사활동을 해볼 수도 있지. 가끔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위에서 무슨 70 다 돼가는 사람이 여행을 다니느냐 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며느리와 이혼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용히 사내 생활에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저를 만나서 이제 다시 내 삶을 시작해 보려고요 라며 웃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초반엔 아무리 착해도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 지금은 한결 편해진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엄마, 앞으로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결혼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을 거예요. 상처도 크고 엄마에게도 너무 죄송하니까 대신 내가 엄마 자주 찾아올게요.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말아라.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너를 응원해 줄 테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또다시 누군가를 맞이할 일이 있더라도 이번처럼 제 재산을 건드리려는 사람에겐 단호히 대처해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남은 가족이라곤 아들뿐이고 친척들도 나름 자기 삶에 바빠서 저와 자주 왕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적당히 왕래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친한 친구가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연락 끊긴 거냐 고 물을 때마다 저는 그런 것 같아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며느리라는 호칭이 사라진 상태이니 사실상 남남이죠. 그 아이의 앞길도 잘 되길 바라긴 합니다. 딱히 악의는 없으니까요. 다만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저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면서 제 인감도장을 몰래 뒤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크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며느리가 무너뜨린 것이죠. 그 결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차가운 복수를 했고 며느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갈등이 있을 뻔했지만 다행히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미리 취해둔 덕분에 금전적 피해 없이 일단락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아들도 이혼을 결정함으로써 며느리와의 인연을 끝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지내지만 마음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분노도 흐려졌고 서운함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 안도합니다. 혹시 저처럼 가족 간의 재산 갈등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방심하지 말고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만큼 큰 후폭풍이 온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후로 제가 겪은 뒷이야기입니다. 결국 상처도 남았고 허무함도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또 흘러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크게 흔들리지 않게 잘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안을 되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